여러분은 그림을 어떻게 감상하시나요? 저는 미술관에 갔을 때 그림을 한번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이지 하고 제목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그림을 보곤 하는데요. 그림의 제목은 그림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미술관에 가면 현대 미술들이 제목이 없음, 즉 무제를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왜 현대 미술가들은 무제를 작품의 제목으로 짓게 되었을까요? 작품들은 어떻게 제목이 지어질까요? 사실 서양 미술에서 제목이 붙여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조각가나 미술가는 예술가라기보다는 기술자에 가까웠어요. 오히려 시를 짓고 그것을 실제처럼 낭독하는 시인들이 예술가로 인정받았죠. 조각가나 미술가는요, 시인이 읊어주는 신들의 이야기, 서사시나 서정시의 한 장면만을 작품으로 제작하는 역할이었죠. 제목이 없는데 그들이 어떤 것을 제작했는지 알 수 있냐고요? 대부분의 신화화는 신들의 상징을 그곳에 같이 그려 넣었어요. 예를 들어 비너스의 그림에는요, 항상 비둘기와 에로스가 같이 하죠. 그래서 특별히 고대 그리스의 그림에서는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목을 붙이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그렸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이것이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서면서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의 시발점이 바로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첫 누드화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요. 이 비너스의 탄생에는 에로스나 비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비너스를 그렸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비너스의 탄생 순간부터 에로스와 비둘기를 그려넣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제목을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목이 이 그림 하나만의 제목을 가지지는 않아요. 다만 어떠한 이야기의 제목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목들은 장르를 형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비슷한 그림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제목이 바로 정형화 되어버린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성서화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천지창조, 피에타 이런 것들은요, 개별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들은요, 성당의 제단화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네, 제단화는 대부분 성서의 스토리를 그린 그림이죠. 자, 성당의 큰 전체의 그림들을 마에스타라고 부르고요. 이 마에스타를 이루는 세부 그림들이 프리델로라고 하는 그림들이었죠. 즉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이나 피에타 같은 그림들은 당시에는 이름이 없는 그림들이었어요. 그것들은 그냥 프리델로의 하나였죠. 네, 그런 것들이 성당화를 벗어나면서 자체적인 이름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성서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장면만이 작품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나 피에타 이러한 개별적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도 아까 비너스의 탄생처럼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어떠한 장르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피에타라든지 아니면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이러한 뭔가 정해진 주제들로만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신화화나 아니면 성서화는 애초부터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은 제목을 조금 갖게 되지만 그러한 제목들은 개별적인 제목들은 아니었고 어떠한 한 장르의 제목만을 형성할 뿐이었죠. 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로 성당의 건축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네, 이에 따라서 성당의 제단화 요구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예술가들은요, 이에 따라서 자신들이 직접 작품을 제작하고 또 판매하기 시작했죠. 네, 이전에는요, 예술가에게 어떠한 부호나 성당에서 이곳에다 그림을 좀 그려다오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작품의 제작을 의뢰했었는데요. 점점 예술가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또 그 예술가들의 그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술가들은요, 자신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판매 루트는요, 어떠한 전시회나 아니면은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는 것들이었는데 그러려면은 자신들이 무엇을 그렸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튜브로 된 물감들이 발명되고
또 이에 따라서 풍경화나 아니면은 초상화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을 그렸는지 또 어디에 풍경을 그렸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목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시나 성경 같은 텍스트 그리고 인물이나 풍경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대상들을 모방하는 단계에서는요, 제목 자체가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가 지나가면서 예술가들이 더 이상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창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그들은요, 작품을 제작할 때 텍스트나 인물 그리고 뭐 풍경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 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은요, 제목이 이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이고 정형화되어 버린 제목들은 예술가가 의도했던 도상학적인 의미나 아니면 뜻들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인체의 아름다움이나 역동적인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의 이름을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관람자들은 그 그림을 볼 때 이것이 비너스랑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비둘기와 에로스는 어디 있나, 이런 것들만 보겠죠. 그들은 이미 비너스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제한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 보드리는요, 자신의 작품의 이름을 진주 그리고 파도라고 짓습니다. 네, 이를 통해 관람자들은요, 그림 속의 여인이 단번에 비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목에 한정되지 않고 그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특히 앙그레의 샘은요, 이것이 정말 극대화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그림 속 나체의 여인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인의 아름다운 나체와 표정, 물의 질감 등의 표현들이 화가의 표현력에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 나르시스를 좋아했던 에코라는 요정인데요. 네, 만약 앙그르가 이 그림의 제목을 에코라고 지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어떠한 정신적인 것이나 아니면 다른 뜻들을 은유적으로 담은 것을 알레고리라고 얘기하는데요. 현대 미술가들은 이 알레고리를 제목을 붙이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알레고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붙여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댕의 작품 대성당 조각입니다. 미켈란젤로 이후에 가장 뛰어난 조각가로 꼽히는 그의 작품에는요, 두 손이 마치 닿을 듯 말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네, 대성당이라는 제목이 작품의 시각적인 모습만으로는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잘 어울리죠? 로댕의 제자인 마요레 지중해 또한 알레고리를 가집니다. 네,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은요, 보이는 그대로 그냥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조각이 제작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걸 보고 네, 마요레 문인 친구들이 지중해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보면 어떠냐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마요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 조각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네, 조각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표현보다는 지중해라고 하는 시적 표현을 가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이처럼 점차 현대 미술가들은요, 제목이 이미지를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그 정점에 이른 사람이 저는 르네 마그리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작품들의 이름은 이미지의 개연성이나 당연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럴 법한 것이 마그리트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적인 언어로는 이미지를 다 담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제목을 정할 때도 먼저 그림을 완성한 뒤에 초현실주의자 친구들을 초대해서 어떤 제목을 지을지 물어보고 그 의견을 조합해서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또라이들이 모여서 제목을 지었으니 그 제목들이 얼마나 난해할까요? 예를 들어 이 그림의 제목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하나의 와인병과 당근머리를 가진 와인병 몸통? 이 그림의 제목은 설명이에요. 왜 설명일까요? 설명이 필요한 작품이라서? 아니면 이러한 결합들이 설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현대로 넘어오면서요, 이제 더 이상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들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그리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카메라가 발명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카메라가 담을 수 없는 것들,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품들은요, 단순한 한 장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그 그림을 어떠한 한두 마디의 제목에 담는 것은 점차 불가능해졌죠.
예를 들어 잭슨 폴록의 액션 드로잉 작품들의 제목을 세로로 세운 캔버스가 아닌 바닥에 캔버스를 놓고 점이나 선이 아닌 우연히 뿌려진 물감들로 이용해 붓이 캔버스에 닿지 않는 파격을 보여주고 또 이 조화들을 통해 느껴지는 수많은 감정들이라고 제목을 짓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떠한 작가들은요, 작품을 대하는 개개인들이 각각 다른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일부러 제목을 무제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들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의 뜻이 관람자들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의 오브제가 가지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어떠한 제목에 제한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네, 모방하는 기술자에서 창조자가 되어버린 예술가들의 그 창작물들, 이것들을 한두 마디의 제목에 담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미술의 무제가 많은 이유일 것입니다.